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비명을 지르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늘 같은 꿈이죠. 수십 년째 따라다니는 지독한 악몽은 어김없이 마음이 조금 불안하거나 긴장되는 일이 있을 때마다 나타나서 저를 힘들게 합니다. 아무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상담을 수백 번 해도 한번 뇌리에 박힌 장면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사라지지 않다 뿐인가요? 매 순간 조금씩 더 자라서 스스로 큰 그림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악몽으로 나타나는 거죠. 꿈에서의 저는 늘 무기력합니다. 사막 같은 데 서 있는데 다리가 빠져서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차마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태양이 저를 녹일 듯 내리쬐고 있고 저는 그 안에서 무기력하게 시들어가는 거죠. 그때 갑자기 태양이 가려지면서 엄청나게 싸늘한 그림자가 저를 덮칩니다. 푸르고 노랗고 빨간 회오리가 사정없이 저를 치고 지나가면 목이 타고 온몸이 달아올라 없어지는 것처럼 괴롭죠. 그때 잠에서 깨는 거예요. 침구는 이미 땀에 젖어 회생불능이고 손발은 덜덜 떨리고 몸은 정말로 모래바람 회오리를 맞은 것처럼 뜨겁습니다. 이럴 때는 수영밖에 답이 없어요. 처음에는 찬물 샤워를 하곤 했는데 물이 몸을 때리는 그 느낌마저 너무 아파서 결국 수영을 선택했습니다. 제 인생의 큰 변곡점이 왔던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한 수영은 저에게는 구원이고 도피입니다. 마음속에 너무 많은 게 쌓여 풀어내기가 힘들 때는 힘차게 물장구를 치고 지금처럼 악몽을 꿨을 때는 그냥 물 위에 둥둥 떠있기만 해도 안정이 오고 편안해지거든요. 시계를 보니 새벽 4시더라고요. 주섬주섬 짐을 챙겨 수영장을 가려는데 띠링 문자가 울렸습니다. 내일이면 제 신랑이 될 남자친구가 보낸 문자였죠. 아침에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어서 지금 출근하려는 참인데 이따가는 정신이 없을 것 같아 미리 아침 인사를 보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자기야,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아침부터? 자기는 왜 이 시간에 일어나 있어? 혹시 또 악몽을 꾼 거야? 그렇지 뭐. 그래서 수영장 가려고. 그런데 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 시간부터 나가? 에휴, 우리 내일 공항 갈 때 탈 웨딩카 있잖아. 그거 빌려주기로 한 녀석이 어젯밤에 글쎄 사고를 냈대. 어쩔 수 없이 내 차로 가야 할 것 같아서 지금 걔한테 있는 웨딩카 장식 가지러 가는 거야. 이따가 낮에는 도저히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하여간 평소에도 운전 거칠게 하는 놈이라 내가 불안했는데 결국 이렇게 막바지에 사고를 치네. 사고라고? 큰 사고야? 반파되었다나 봐. 그나저나 어쩌냐. 빨간 스포츠카 웨딩카 해주고 싶었는데 그냥 칙칙한 내 차로 가야겠다. 미안해. 무슨 소리야. 생각해보면 나 자기 차도 별로 타본 적 없잖아. 아니, 진짜 이상해. 그러고 보면. 어떻게 8년을 연애했는데 차를 한 번 안 태워? 만날 빌린 차만 태우고. 진짜 자기 차 타는 거 맞긴 맞아? 에이, 내가 그 이유는 설명했잖아. 나름 의미 있네 그러고 보니까. 결혼하고 처음 타는 차가 내 차라는 거. 그렇지? 나 바빠서 청소는 못할 거니까 너무 잔소리하지 마. 대신 외부 세차는 한번 할게. 남자친구와 전화를 끊고 나니 저도 모르게 꿈 때문에 둥당거렸던 마음이 좀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참 다정한 사람이에요. 자상하고 능력도 있고요. 부모님도 좋으신 분입니다. 연애 초기에 딱 한 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어딘지 모르게 좀 기죽어 보인다고나 할까 약간 소심하신 것 빼고는 다른 단점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좋으시더라고요. 저한테도 끝까지 존댓말로 응대하시고 제가 예상했던 질문도 단 하나를 하지 않으신 채 그 만남으로 끝이었습니다. 상견례 때도 그저 딸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혼주석에 혼자 앉아있을 엄마만 배려하시는 모습에 사실 저랑 엄마랑 나중에 엄청 고마워하면서 둘이 울었거든요. 아빠가 너무 보고 싶은데 아빠 얘기를 꺼내면 둘 다 기절할 것처럼 힘들어지니까 엄마랑 저 아빠 얘기는 아예 꺼내지 않아요. 남자친구는 이런 제 마음을 8년간 한결같이 감싸주고 위로해준 그런 사람입니다.
다정한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생각이 깊고 사람이 큰 기복이 없다는 것, 그게 남자친구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악몽도 자주 꾸고 감정 기복이 심하다 보니 그 전에 만났던 사람들은 제 비위 맞추기 힘들다고 자기들이 더 어렵다고 투덜거리다 헤어지곤 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어떨 때 보면 저 사람이 감정이 있나 뭔가 슬프고 기쁘고 좋은 걸 느끼기는 하나 싶을 정도로 감정 동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한테 청혼하면서 살짝 눈물 글썽이는 걸 보고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8년 만에 이 사람이 감정을 드러내는 걸 봤으니까요. 아, 여기에 또 하나 자동차에 대한 집착은 좀 있습니다. 연애하면서 보통 남자가 자기 차에 여자친구 태우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저 처음에는 이 남자 차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정말 대중교통을 사랑하거나요. 어딜 가도 늘 대중교통을 이용하길래 한번 제가 그런 적이 있거든요. 저도 드라이브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글쎄 렌터카를 빌려온 거 있죠?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정말 차를 좋아해서 사실 만수르처럼 돈이 많으면 차고에 차만 한 200대 들여놓고 그렇게 살고 싶어.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니까 회사 왔다 갔다 할 때 외에는 단기 임대로 이 차 저 차 빌려서 타보는 편이야.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줘. 그러면서 고급차를 한번 몰아보고 싶다는 마음에 한동안 부자 동네 근처에서 대리운전을 했던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 차 사랑이면 인정을 해줘야겠다 싶었죠. 그렇게 8년 동안 한 번도 본인 차를 태우지 않다가 결국 웨딩카로 타게 된 겁니다. 남자친구와 통화를 마치고 수영장에 갔습니다. 수영을 하면서 조금씩 마음의 안정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다음 날 결혼을 앞두고 있다 보니 자꾸 돌아가신 아빠 생각이 났어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빠가 목숨 걸고 지킨 딸 드디어 결혼해요. 아빠만큼이나 나를 많이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런 사람이니까 하늘나라에서 보고 꼭 축복해줘요.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나 지켜줘야 돼요. 라고 말입니다. 차가운 물이 제 몸을 감싸는데 그게 어쩐지 아빠가 저를 쓰다듬어주는 손길 같아서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저희 아빠 평생을 사막에서 일하셨거든요. 중동 지방에서 일하시느라 건강도 많이 나빠지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차갑고 시원한 것만 마주하면 항상 아빠가 생각납니다. 한겨울에도 아빠는 늘 오싹할 정도로 춥게 입으시고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드셨어요. 평생을 너무 덥고 뜨거운 곳에 있어서 겨울이 너무 소중하고 차가운 게 좋다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 여름 휴가는 늘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와 몸이 오들오들 떨리는 숙소나 물에서 안 나와도 되는 휴양지였거든요. 뭐 그 덕에 수영이라는 좋은 취미를 가지게 되었으니 이 역시 아빠에게 감사할 일이겠죠. 어쩌면 제가 악몽을 꾸고 나면 꼭 수영장에 가는 것도 차갑고 시원한 곳에서 평화롭게 아빠 생각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어요. 한참 수영을 하고 났더니 비로소 마음의 평화가 좀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그날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가고 결혼식 당일은 더 정신이 없었어요. 모든 게 너무 후딱후딱 지나갔어요. 다행히 꼼꼼한 남편 덕에 결혼식은 아주 순조로웠고 패배까지 무사히 마치고 신혼여행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장식을 정성껏 단차를 끌고 제 앞에 딱 와서 서는데 사실 처음에는 저희 차가 아닌 줄 알았어요. 제가 상상하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우와, 이게 자기 차야? 솔직히 좀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차를 좋아하고 아낀다고 해서 사실 은근 걱정했거든요. 신발에 있는 흙까지 탈탈 털고 타야 할 정도로 아주 비싼 고급차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딱 봐도 연식이 아주 오래돼 보이는 낡은 차더라고요. 제 말뜻을 알아들었는지 남편이 씩 웃으면서 이러는 겁니다. 원래 좋은 차는 추억이 많은 차야. 난 이 차에 대한 추억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버릴 수 없어. 만약에 더 이상 나중에 운행이 안 되는 날이 오더라도 이 차 절대 안 버릴 거야. 어디 창고 같은 거 빌려서라도 보관할 거라고. 와, 정말 대단한 차사랑이다.
그래도 당신 차를 처음 타보니 기분은 좋네. 어제 세차 깨끗이 했어. 외부만 세차하려다가 실내까지 싹 세차했다고. 자, 어서 타시죠, 신부님. 네, 신랑님. 저는 환하게 웃으며 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남편이 운전할 동안 제가 써야 할 것들, 챙겨야 할 것들을 세팅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커플의 오랜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남편은 운전할 때 절대 옆을 보지 않아요. 처음에 연애할 땐 그게 조금 서운했습니다. 왜 보통 알콩달콩하게 운전하면서 슬그머니 손도 잡고 얼굴에 뽀뽀도 하고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살짝살짝 터치도 하면서 그렇게 운전하는 게 연애의 묘미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왼손, 오른손 모두 핸들을 꽉 붙들고 정면 주시, 그리고 눈동자만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사이드 미러 보기, 사이드 미러 본 후에는 백밀러 보기, 그 순서를 지키는 게 남편의 운전법입니다. 그러다 보니 잔사고 한 번 없는 건 고마운데 조수석에 앉아 숨죽은 듯 가만히 있어야 해요. 제가 옆에서 뭔가 부시럭부시럭거리고 분주해 보여도 절대 저한테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처음 몇 번은 나한테 관심 좀 가져달라는 표시를 하면서 혼자서 부시럭거리며 말도 걸고 뭔가 떨어뜨린 척도 해보고 그랬는데 전혀 안 먹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딱 자기가 정해놓은 원칙대로 움직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제 남편입니다. 그래서 신혼여행을 가는 길이라는 로맨틱한 환경이었지만 저는 남편이 저한테 신경 써줄 거라곤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오래되고 낡은 남편 차를 샅샅이 구경하기로 했죠. 그렇게 차는 싱싱 달려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보통 공항으로 가는 길은 고속도로를 많이 달리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항상 신호가 계속 걸리는 일반 도로를 고집합니다. 시간이 2배, 3배 걸려도 절대 강변에 있는 도로나 해안가 이런 데를 달리지 않아요. 만약 운전을 하다가 옆에 강이라도 나타나면 남편은 유달리 긴장을 합니다. 저와 달리 정말 물을 무서워하거든요. 제가 어머님께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물을 무서워하냐고 그랬더니 어머님이 몹시 당황한 얼굴을 하면서 그래? 제가 물을 무서워하던가? 라고 말을 얼버무리시더라고요. 이후에 남편한테도 한번 물어본 적 있습니다. 대체 왜 그렇게 물을 무서워하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남편이 웃으면서 물고문을 당한 적이 있어서 그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눈이 동그래지니까 남편이 웃으면서 저를 놀리더라고요. 야, 우리 시대에 무슨 물고문이냐. 그냥 하는 말이지. 그냥 어렸을 때 물에 빠졌던 기억 있어. 나 정말 물이 너무 싫어. 나 목욕탕도 안 가잖아. 탕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미안한데 앞으로 나랑 온천 여행 같은 건 없을 거야. 온천물 들어가는 것도 너무 싫어. 아니 대체 왜 물에다가 몸을 담그는 거야? 생각만 해도 싫다 진짜. 그 말처럼 남편은 물이 무릎 정도까지만 차 있어도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힘들 때마다 수영장에 가서 위로를 받는데 남편은 물을 너무 싫어하는, 한마디로 완전 정반대에 있는 거죠. 사실 이것 때문에 신혼여행지 잡는데도 굉장히 의견 충돌이 많았어요. 보통 좋은 신혼여행지는 다 휴양지고 휴양지에는 100% 바다가 있잖아요. 바다도 싫다, 섬도 싫다, 일단 물 건너가는 게 싫다. 자기가 최대한 협조할 수 있는 건 물 위로 날아가는 비행기 뿐이다 이러니 정말 신혼여행지 잡기가 힘들더라고요. 결국 가까운 일본에 물 하나 없는 도심 한가운데가 저희 신혼여행지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조금 미안해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여행지에서 30분만 가면 온천마을이 있는데 온천마을까지는 같이 가주겠다나요? 혼자 온천을 즐기라는 거죠. 그런데 신혼여행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함께해야 즐거운 거지 혼자 가서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온천을 하겠어요. 그런 거 가지고 싸우기에는 저도 이미 너무 남편의 취향을 잘 알고 굳이 이런 걸로 힘 뺄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그냥 재밌게 놀자라는 걸로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앞으로 계속 이런 상태면 나중에 아이를 낳고도 제 아이는 물가 한번 못 가본 채 크겠다는 생각에 좀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어떻게 하면 남편이 물을 좀 덜 무서워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남편이 마구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사리가 들린 모양이었어요. 혹시 차 안에 무슨 사탕 같은 거 없어? 앞에 콘솔 박스에 사탕이 있긴 할 텐데. 그거 내가 꺼내야 되는데. 아니야, 내가 꺼내줄게. 다급하게 콘솔 박스를 열어 사탕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사탕을 하나 건네주었죠. 얼른 사탕을 입에 넣은 남편이 사탕통을 다시 집어넣고 빨리 문을 닫으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기침이 나서 눈, 코, 입이 벌게진 채 구멍이란 구멍에선 다 물이 흐르고 있는데 콘솔 박스 닫는 게 그리 급한 일인가요? 참 성질 이상하다 하는 생각과 함께 기침 때문에 폭발한 눈물이나 닦으라고 휴지 한 장 건네주고 콘솔 박스 안에 사탕통을 집어넣으려고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콘솔 박스 안은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고 자동차 등록증 한 장, 무슨 작은 박스 하나, 그리고 사탕통 정도만 들어있는 듯 했어요. 그런데 문을 닫기 직전 콘솔 박스 구석에서 뭔가 반짝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걸 보자마자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저의 아주 오랜 기억 속에 묻어둔 물건과 너무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사탕 상자를 넣는 척하면서 그 물건을 얼른 손으로 꺼내서 손에 꼭 쥐고 숨겼습니다. 기침이 멈춘 남편이 다시 두 손을 꼭 핸들을 잡고 정면 주시를 하자 저는 오른손에 땀이 흥건하도록 꼭 쥔 물건을 슬그머니 펴서 바라보았어요. 아무리 봐도 제 기억 속의 물건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대체 이 물건이 왜 여기 있는지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노랗고 파랗고 빨간 소용돌이. 저의 악몽에 늘 나오는 회오리와 똑같이 생긴 물건은 나자르 본주라는 유리 장식이에요. 중동 지역이나 터키 같은 나라에서 악마의 눈이라고 불리는 건데 원래는 파란색으로 만든 게 대부분입니다. 파란색과 흰색의 동심원 안에 콕 찍힌 눈이 악마를 보고 대신 막아준다는 전설이 있는 유리 장식이에요. 아군을 막아준다는 믿음 때문에 터키 중동 지역 등에서는 어디를 가나 이 나자르 본주가 있고 이걸 선물하는 것을 즐긴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빠 사막에서 일하셨다고 했잖아요. 오랜 시간 그 지역에서 사막 한가운데 건물 건설하는 것, 수로 디자인해서 개척하는 일, 이런 종류의 업무를 총괄하는 분이었거든요. 아빠가 처음 중동에 나가신 게 제가 3살 때였고 너무 어린 저 때문에 혼자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마다 1년에 한 번 한국으로 오실 때 꼭 이 나자르 본주를 사다 주셨어요. 그러다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아주 한국으로 들어오시게 되었는데 그때는 좀 특이한 나자르 본주를 사다 주셨습니다. 그전까지 계속 받아왔던 나자르 본주는 일반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파란색인데 마지막으로 아빠가 사다 주신 건 제가 좋아하는 색깔인 빨간색, 노란색이 회오리처럼 섞여 있는 것이었거든요. 아빠가 거기서 친구가 된 유리세공사가 있거든. 이번에 한국으로 아주 돌아간다니까 나자르 본주를 하나 자기가 제대로 만들어서 선물해주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왕이면 우리 딸이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좋아하니까 그 색이 들어간 걸로 해달라고 했지. 그렇게 아빠가 친구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사오신 나자르 본주였던 거죠. 그 이후에도 여행을 다니면서 정말 많은 나자르 본주를 봤는데 정말로 아빠가 사다 주신 것처럼 빨간색, 노란색이 고루 섞인 나자르 본주는 없더라고요.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물건이라 제가 정말 아끼면서 한순간도 제 몸에서 떨어뜨려 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나자르 본주를 잃어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제 악몽의 원인이기도 한 강도 사건입니다.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넘어가는 겨울방학 때였어요. 그때 저희 집은 가장 힘든 시기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중동에서 아주 돌아오신 아빠가 내내 너무 뜨거운 햇빛을 바라보며 수십 년간 일을 하셨던 바람에 시력을 잃는 일이 생겼거든요. 아무리 감정 동요가 적고 인자한 아빠더라도 갑자기 시력을 잃는 데는 장사 없더라고요. 점점 사람이 거칠어졌고 저와 엄마는 시력을 잃어가는 아빠를 달래며 어떡하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에 발버둥 치던 시절이었습니다. 눈이 안 보이면서 다른 감각이 예민해진 아빠는 예전보다 더 더위를 참지 못하는 체질로 변했습니다.
조금만 더워도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한겨울에도 저희 집은 늘 베란다 문을 열고 저와 엄마는 집에 있지만 밖에 있는 것처럼 코트를 입고 털신을 신으며 집안에서 덜덜 떨곤 했어요. 그래도 그 모든 걸 견딜 수 있었던 건 오직 하나, 아빠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들과 함께 잘 살기 위해 노력한 아빠, 아빠의 그 세월 때문에 시력을 잃은 거잖아요. 엄마와 저는 힘들 때마다 서로를 안고 아빠 하나 우리가 못 지키겠냐며 눈 없으면 눈이 되어주면 된다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지극하게 사랑하고 아끼니 아빠의 갈 곳 없던 분노도 점점 사그라드는 것이 느껴졌어요. 1년 정도는 매시간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던 아빠가 그 이후에는 조금씩 살아갈 방법을 고민하시더라고요. 꽃피는 봄이 오면 저와 함께 점자 학교도 가기로 하고 지팡이 사용법도 배우러 다니기로 했을 정도로 아빠의 심리가 조금씩 안정되던 때였습니다. 물론 그때도 불쑥불쑥 치밀어 오르는 화를 한 번씩은 참지 못하고 표출하곤 했지만 그때마다 저는 아빠가 선물로 주셨던 나자르 본주를 아빠 목에 걸어드리며 아빠 마음속에 혹시 나쁜 마음이 들어오려고 하면 아빠가 사다 준 이 악마의 눈이 그걸 먼저 보고 아마 물리치기 해줄 거라며 아빠를 안아드렸어요. 아빠, 나는 정말로 부적처럼 힘들 때마다 이 나자르 본주가 정말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것 같아서 좋았거든? 그러니까 아빠 힘든 동안 이거 내가 빌려줄게. 아빠가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아빠에게 나자르 본주를 걸어주며 사랑한다고 말한 그날, 아빠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이라도 한 듯 저를 꼭 끌어안고 유언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보물 같은 게 내 딸로 왔는지. 아빠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 아유, 뭐래. 죽긴 왜 죽어. 나 시집 가고 손주 낳고 그 손주 때문에 등골 빠질 때까지 살아 있어야지. 무슨 소리야, 아빠는? 말이 그렇다는 거지. 여튼 우리 딸 사랑한다. 나도 사랑해, 아빠. 그렇게 아빠에게 사랑한다며 걸어들였던 나자르 본주. 그런 나자르 본주를 수십 년 만에 남자친구의 차에서 찾은 겁니다. 오랜 시간 봉인했던 각종 기억들이 머릿속을 몹시 복잡하게 해집더라고요. 그래서 나자르 본주를 가만히 주머니에 넣고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온갖 안 좋은 생각이 고슴도치 가시마냥 치고 올라와 마음을 헤집고 찔렀지만 심호흡을 하며 최대한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가 당신한테 우리 아빠 얘기한 적 있었나? 돌아가신 아버지? 아니,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괴로우니까 묻지 말라면서. 응. 근데 결혼한 마당에 내가 얘기 안 해주는 것도 너무 웃긴 것 같아서 지금 말할까 하고. 그래? 굳이 지금? 응. 그냥 지금 하고 싶어. 비행기 타기 전에 뭔가 마음에 있는 거 비우고 싶은 그런 심정이랄까? 그래, 그럼 해봐. 우리 아빠, 나 정말 예뻐하셨어. 많이 사랑해주셨고, 내가 해달라는 건 뭐든 다 해주시려고 하셨거든. 그런데 너무 안 좋게 돌아가셨어. 너 중학교 1학년 때 병으로 돌아가신 거 아니었어? 그냥 아빠 편찮으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했잖아. 아니다, 중2 때라 했나? 해외에서 오래 일하시다가 나 중학교 1학년 때 아주 한국으로 들어오셨고, 중3 때 돌아가셨지. 아빠랑 붙어서 산 건 2년 정도밖에 안 되었구나. 서운했겠네. 그 시간 동안 많이 붙어 있어서 그나마 괜찮았는데, 아빠의 마지막이 너무 어이없었어. 왜? 강도였어. 그 말을 하며 슬쩍 남친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남친의 얼굴이 살짝 굳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강도? 우리 집이 1층이었던 데다가 아빠가 항상 너무 답답해 하셔서 겨울에도 문 많이 열어놓고 그랬거든. 바로 집 바깥이 길이라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워낙 보는 눈도 많아서 방심했던 게 잘못이었지 뭐. 그 베란다를 통해서 누가 들어왔어. 처음에는 도둑인가 싶었는데 강도였고 그 강도의 뒷모습을 보고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바로 나한테 달려들더라고. 그 소리 듣고 아빠가 강도랑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강도가 아빠를 돌아가시게 했어. 기억이 자세하네. 아니야, 이거 외에는 잘 기억이 안 나.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저에게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경찰한테 취조당하는 것처럼 집요한 질문들이 이어졌어요. 자기가 기억나는 건 뭔데? 그래도 중학교 3학년 때면 뭔가 기억이 날 거 아니야. 뒷모습 봤다며. 대체 어떤 사람이라는 느낌은 기억나지 않아? 아니면 목소리라든지. 혹시 강도가 들어왔을 때 얼굴 봤는데 기억 안 하려는 거 아니야? 아, 왜 사람들이 너무 충격적인 장면은 스스로 머리를 닫아서 기억 안 하기도 하고, 뭐, 그런다잖아. 나 그래서 정말 너무 기억이 하고 싶어서 상담도 많이 받고 진짜 어이없지만 최면도 해봤거든. 그런데 뭔가 문 같은 게 기억을 꼭 닫고 있는 것처럼 그쯤만 떠올리려 하면 까맣게 변하면서 하나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 그래도 그런 게 좀 기억이 날 나이 아닌가? 아주 어릴 때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너무 충격을 받았었나 봐. 안 그래도 경찰에서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는데 약간 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잘 기억나지 않더라고. 그나마 어렴풋이 기억나는 건 뭔데? 뭐가 기억나는데? 대체 뭐가 기억난다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좀 높아지면서 빨라졌습니다. 슬쩍 눈을 돌려봤더니 핸들을 쥐고 있는 손에서 핏줄이 터져 나올 것처럼 핸들을 세게 쥐고 있더라고요. 저의 희미한 직감이 조금씩 짙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남편은 빠른 말투로 저를 채근하기 시작했어요. 아, 왜 말을 안 해? 뭐가 기억나는데? 아빠가 네가 감히 어디 내 딸을 이라는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나고 그 강도가 꺼지라고 소리 질렀던 게 기억나. 강도 목소리가 기억이 난다고? 어떤 목소린데? 다정해? 낮아? 높아? 말투는 사투리 써? 아니, 목소리는 가물가물해. 그냥 단어가 기억이 난다고. 아빠가 썼던 그 단어들만 기억에 남아있어. 그래? 아, 그럼 당신은 강도 얼굴을 본 적은 없는 거야? 뭔가 나를 덮치려고 했었던 것 같기는 한데 내가 너무 무서워서 눈을 꼭 감고 있었거든. 한 번도 뜬 적이 없다고? 그 전에 아빠가 한 번 알려주신 게 있거든. 살면서 그런 일을 겪으면 안 되지만 혹시 누군가가 나를 덮치려고 하면 일단 눈을 꼭 감고 대신 손톱이나 그런 걸로 날 덮친 사람의 DNA를 채취할 수 있게 머리카락이라도 뽑든가 할귀던가 그렇게 해서 증거만 남기라고. 일단 눈은 감고 있어야 한다고 했어. 대부분의 범죄자가 이 사람이 자기를 봤다는 게 확신이 들면 더 험한 짓을 하는데 이 사람이 나를 못 봤다는 생각을 하면 그냥 살려주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서 일단 눈부터 꼭 감았지. 그럼 혹시 머리카락 뽑았어? 핥혀서 상처 냈어? 아니, 겨울이었다니까. 너무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고 솔직히 할 정신도 없었어. 뭔가 증거를 남겨야 하는데 하는 생각만 했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뭔가 이상하게 달콤한 향이 나던 건 기억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욕탕에서 남자 탈의실에 비치해두는 그런 화장품 중 하나래. 시중에 풀리는 건 아니고 대량으로만 납품하는. 그래서 특정할 수 없는 특징이라 그건 증거로 삼을 수도 없었어. 게다가 그 강도가 나를 덮치자마자 아빠가 뛰어들어와서 뭔가를 휘둘렀거든. 눈을 너무 꼭 감고 있어서 소리만 들렸지. 아무것도 본 게 없어. 그냥 내가 기억나는 건 아빠가 으억 소리를 지르면서 쿵 하는 소리가 났고 누군가가 후다닥 달아나는 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떴다는 거야. 내가 눈을 떴을 땐 이미 아빠는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뭐 정신 없었지. 아빠 병원으로 옮기고 이틀 만에 돌아가시면서 경찰에 제대로 진술도 못 하셨거든. 그럼 남아있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네? 응, 남아있는 증거도 없고 대체 강도가 왜 우리 집에 들어왔는지 경찰도 짐작할 뿐이더라고. 그때 우리 집이 1층이었다고 했잖아. 조사 결과 열린 베란다를 통해 들어온 건 확실한데 강도라고 하기엔 거실에 당시에 놓여있던 엄마 아빠 지갑도 그냥 두고 서랍 같은 것도 전혀 건드리지 않았거든. 그리고 바로 내 방으로 들어온 흔적이 있다고 하더라고.
돈이 목적인 강도는 아니었다고 해서 사실 더 겁이 났고, 결국 강도가 누군지도 못 찾았어. 아빠만 억울하게 돌아가셨지 뭐. 그럼 그 범인은 끝까지 못 찾은 거네? 공소시효는 이미 지난 건가? 사실 솔직히 말하면 끝까지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어. 왜냐하면 자꾸만 후벼 파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 그리고 살인이니까 어차피 공소시효는 없지만 경찰이 그러더라고. 돈 때문에 들어온 건 아닌 것 같고 충격이겠지만 나 때문에 날 노리고 들어온 것 같다고. 그래서 아마 아버지가 덤비니까 우발적으로 한 살인 같다고. 그런 말을 듣고 나니까 아빠가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것 같은 거야. 그게 너무 미안해서 한편으로는 찾아서 벌받게 하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범인이 또 나를 노릴까봐 무서워서 엄마도 그냥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러면 자기는 아빠를 돌아가시게 한 강도 찾고 싶어? 찾고 싶을 수도 있잖아. 아직 공소시효도 남았고 뭔가 벌 받게 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런데 참 이상하죠. 평소 같으면 그 말이 저를 위한 것처럼 들렸을 텐데 그때는 남편이 어쩐지 저를 떠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뭔가 쎄한 느낌이 가시지를 않고 나자르 본주를 쥔 손에서는 점점 땀이 흥건해져 조금 있다가 쥐고 있는 손에서부터 온통 물바다가 만들어질 것 같았어요. 왜 안 찾고 싶겠어요? 그 범인이요. 당연히 찾아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싶죠. 그런데 제가 끝까지 찾을 거다, 어떻게든 찾아서 벌받게 할 거다 하는 대답을 어쩐지 남편이 원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제 의심이 가시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찾고 싶지 않아. 그냥 다신 안 나타났으면 좋겠어. 떠올리는 것만 해도 너무 괴롭거든. 그러면서 저는 흘끈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남편이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을 하더라고요. 비릿한 눈빛, 그리고 슬쩍 올라간 한쪽 입꼬리. 누가 봐도 그럴 줄 알았다. 아니나 달라? 내 짐작대로야. 같은 말이 확 떠오르는 표정이었습니다. 갑자기 소름이 쫙 끼쳐 올라왔어요. 뭔가 애매한 미심쩍음이 합리적인 의심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혼자 머릿속으로 열심히 계산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랑 남자친구 12살 띠동갑 커플이거든요. 8년 전에 만난 것도 남자친구가 먼저 제게 다가와서 적극적으로 대쉬를 해서였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집 근처에 산 적이 있다며 제가 몹시 좋아했던 분식집 이름을 대고 거기서 자주 먹지 않았냐고 말을 걸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알았냐고 했더니 예쁘고 밝아서 봤던 기억이 오래 남아 있었다나요? 그러면서 조금씩 젠틀하게 다가오는데 솔직히 그때는 좀 설레었습니다. 저의 중고등학교 시절을 예쁘게 기억해주고 지금의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어디서 쉽게 만나겠어요. 뭐 그래. 이 상처 후벼 파봐야 뭐가 좋겠어.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분이고 살 사람은 살아야지. 그래도 아빠 생각하면 찾아야 하나 싶기도 해. 나 아빠한테 너무 미안한 것도 많고. 우리 아빠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그렇거든. 왜 불쌍해? 우리 아빠 사막에서 엄청 오래 일하셨어. 중동에서 그래도 꽤 잘 나가는 건축이랑 수로 디자인 기술자였거든. 원래는 건설 쪽에 쭉 계셨었는데 워낙 그쪽에 물이 안 좋잖아. 그걸 현장에서 이래저래 해결하다 보니까 나름 전문가가 되셨던 거지. 처음에는 1년만, 그 다음엔 3년 연장 이러다가 돈도 많이 준다고 하고 자꾸만 더 있어달라고 하시니까 거의 10년을 넘게 거기서 일을 하셨거든. 그 뜨거운 땅에서 일하시다가 한국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변을 당하신 거야. 나로서는 너무 속상하지 뭐. 그렇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정말로 많이 힘들었어. 엄마랑 나 아빠 잃고 나서 서로 각자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된 거야. 그런데 네가 악몽을 꾼다고만 하고 사실 내용을 말해준 적은 없잖아. 악몽 속에 그 강도가 나와? 강도가 나오냐고? 이 꿈이라는 게 무의식이 나오는 거라며. 혹시 강도 얼굴을 받거나 하면 이 꿈에서 그 강도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야.
내 악몽은 항상 내가 사막에 꼭 박혀서 아주 무서운 폭풍을 맞으면서 몸이 뜨거워지는 그런 꿈이야. 그래서 내가 수영장을 다니는 거고, 물속에 들어가면 좀 편안해지고, 일단 몸이 좀 식으니까. 그래? 그 강도 얼굴은 절대 기억이 안 나나 보네.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얼굴은 어쩐지 안심돼 보였습니다. 그 얼굴을 보니 어쩐지 몸이 좀 떨려오더라고요. 나자르 본주를 쥐고 있는 오른손을 얼마나 꼭 쥐었는지 제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박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정말 까맣게 잊고 있던 사실이 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이 나자르 본주 옆에 저희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펜던트를 제가 하나 달아놓고 있었거든요. 손재주가 좋으셨던 아버지가 눈이 멀기 전에 직접 은을 녹여서 제 이니셜인 KJC를 펜던트처럼 조그맣게 만들어주신 게 있어요. 음판을 하나하나 톱질하고 사포질해서 만들어준 세상에 하나뿐인 이니셜입니다. 어쩐지 나자르 본주랑 같이 달아놓으면 정말로 제 이름을 향해 오던 모든 애군이 막아질 것만 같은 느낌으로 함께 매달아 놓았거든요. 아빠에게 걸어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그 이니셜 참도 함께 걸어드렸었고요. 아니 10수년 동안 한 번도 생각이 안 나다가 어쩌면 그게 또 갑자기 생각이 났을까요? 어쩐지 콘솔 박스 안에 이니셜 참도 있을 것만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번 더 박스를 열어 확인해야 했죠. 괜시리 기침을 콜록콜록하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사탕 하나 먹어도 돼? 그랬더니 남편이 무심히 그러더라고요. 먹어. 그런 걸 뭘 물어봐. 콘솔 박스를 열고 빠르게 손으로 안을 훑었습니다. 정말로 손끝에 무언가 차가운 게 닿더라고요. 사탕 박스를 꺼내는 척하면서 얼른 그것도 함께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싶지도 않은 사탕을 괜히 하나 입에 넣고 콘솔 박스에 사탕 박스를 넣은 후 제 손에 걸려들었던 차가운 금속을 슬그머니 펴보았어요. 갑자기 눈앞이 아득해지더라고요. 아닐 거야. 아닐 거야. 모든 게 우연일 거야. 라고 애써 생각했던 저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니셜 참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걸 보며 저는 점점 더 이 사람이 그날의 강도라는 심증이 확증으로 굳어갔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꼭 닫아두었던 기억의 뚜껑을 아픔을 참으며 조금씩 열다 보니 정말로 기억나지 않았던 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빠가 저를 덮친 강도와 엎치락 뒤치락을 하다가 바로 돌아가셨다고 기억하고 있었는데 어렴풋이 아빠가 강도의 얼굴을 변기물 같은 데다가 쳐박아서 방어를 하셨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그 장면을 본 건 아니었어요. 뭔가 꼬르꼬르 물러먹어가는 소리와 강도가 버럭 성질을 내며 더럽게 어디 변기물을 사람 얼굴에다가. 라고 얘기했던 게 어렴풋이 하지만 불현듯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남편에게 슬그머니 물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정말로 왜 물이 무서워? 혹시 진짜 물고문을 당한 기억이라도 있어? 그랬더니 남편이 얼굴이 싹 굳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 돌아가신 얘기하다가 갑자기 나 물 무서워하는 얘기는 왜 해? 아이, 그 얘긴 하고 싶지 않아. 안 그래도 지금 이 사거리만 지나면 바로 강 위 달리는 거라 불안해 죽겠는데. 아, 뭐야. 나는 아픈 거 다 얘기했는데. 우리 서로 트라우마 있는 거는 그래도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바닷가 근처도 싫을 정도로 무서운 거면 정말 물에 대해서 큰 트라우마가 있는 건데 나도 궁금해서 그래. 그리고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싶어서. 나도 언제 생겼는지 모르고 그냥 나는 물이 싫어. 그냥 그렇게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남편이 아주 싸늘하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다시 조심스럽게 저에게 물었어요. 혹시 더 기억나는 건 없어? 뭐가? 그날 강도 당했던 날, 그날에 대해 더 기억나는 거 없냐고. 응, 없어. 아빠가 그러셨거든. 안 좋은 기억은 빨리빨리 내려놓는 게 좋다고. 안 좋은 기억이란 찐득찐득한 엿가락 같아서 열불나는 속에 품어안고 있으면 점점 더 길게 늘어나고 녹아서 나를 끈끈하게 만든다고. 툭 털어놓는 거 그게 제일 좋다고 말이야. 그러려면 내 마음이 먼저 안정을 찾아야 하고
어느 정도 싸늘하게 식어서 차가운 마음이 돼야 끈끈하게 늘어졌던 미련이나 아쉬움, 후회 이런 게 딱딱하게 굳는데 그때 툭 떼어내야 흔적 없이 탁탁 털어지는데 그러려면 일단 잊고 내려놓아야 한다고. 그게 아빠 지론이었어. 그랬더니 남편이 피식 웃으면서 이러더라고요. 앞도 안 보이시는 분이 모든 걸 꿰뚫어 보는 말을 했네. 그 순간 제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날카로운 창이 내려 꽂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흘끗 보니 자기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차가 신호에 걸려 서 있을 때 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그런데 우리 아빠 맹인인 거 당신한테 얘기한 적 없는데? 순간 남편 얼굴이 확 굳더라고요. 저의 모든 의심은 그 순간 확신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차문을 열고 뛰어내렸어요. 멈춰선 신호 옆에 개천이 하나 흐르고 있었거든요. 바로 개천으로 뛰어들었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정신없이 개천을 넘어 그 뒤에 있는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강을 헤엄치기 시작했는데 멀리서 따라오지도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남편이 점처럼 보이더라고요. 일단 강에서 빠져나온 뒤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서없이 떠들어대는 제 얘기를 듣고 처음에 엄마는 당황하셨지만 제가 숨을 고르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손에 꼭 쥐고 있던 나자르 본주 얘기까지 하자 기절할 뻔한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무섭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엄마한테 갈 수도 있으니 일단 집 밖으로 나와서 경찰서부터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가서 엄마와 만났어요. 경찰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손에 부서질 듯 쥐고 있던 나자르 본주와 이니셜 잠을 경찰에게 제공했죠. 10수년 전 저희 아빠의 죽음을 조사했던 분이 그 경찰서로 와주셨어요. 그리고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오랜 시간 너무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기억하고 용기 내줘서 너무 고맙다고 지금부터는 경찰이 하겠다고 말이죠. 남편의 체포 소식이 들려온 건 그로부터 몇 시간 뒤 공항에서였습니다. 공항 근처에는 은행마다 들려 저금이며 적금을 다 해약하고 그걸 그대로 달러로 환전해 바로 빠져나가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해외로 도피할 생각이었던 것 같다고 경찰이 말했습니다. 이후에 시부모님도 경찰서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시부모님께 몹시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남편에게는 약간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감정 동요가 별로 없고 자기가 한번 갖고 싶은 건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져야 하는 성격이었대요. 그게 처음 드러났던 건 초등학교 3학년 때 옆집 아이가 갖고 있던 로봇 세트를 본인이 갖고 싶은 걸 참지 못해 옆집 아이를 계단에서 밀어버리고 유유히 로봇 세트를 들고 집으로 들어오는 사건부터였다고 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옆집 아이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당시에는 그냥 애들끼리 싸우다 밀쳤나 보다 크게 안 다쳐서 다행이다 이러면서 무마하고 넘어갔지만 어머님은 그날부터 좀 불안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승부욕이 있는 성격이라 공부는 잘했는데 본인 뜻대로 안 되면 몹시 폭력적으로 변하는 성격 때문에 어머님 아버님은 늘 지금까지도 남편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오신 거였습니다. 한 번은 자기가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았다고 화를 내며 흉기를 휘둘러대서 침대에 침구류가 산산조각 난 적도 있고 원하는 동아리가 있었는데 인원수 대기에 걸려 들어가지 못했을 때도 먼저 동아리에 들어가 있던 친구 하나가 우연히 잘못돼서 들어갔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 말로는 우연히 다쳤다고 하는데 그 다쳤다는 장소에 남편이 같이 있었고 CCTV며 다른 흔적이 없어서 사실을 알 수가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어머님은 그때도 얘가 동아리에 들어가려고 일부러 저 친구를 다치게 했구나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으셨다네요. 하지만 본인들이 달래며 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님한테도 자기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흥분하고 폭력을 휘두를 사람이라는 걸 두 분은 아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결혼 전에 어머님 아버님을 만났을 때 어딘가 기죽어 보인다고 생각했던 것, 그게 정말로 기가 죽어 있었던 거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남편의 비위를 거스르면 큰일 날 것 같으니 그냥 눈치 보면서 쉬쉬 봉합하면서 사는 것을 택하셨던 겁니다. 저와 관계된 사건의 전말은 이랬어요. 남편이 그 분식집에서 저를 본 거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성격에 어린 저한테 마음을 뒀던 거죠. 기분 나쁘지만 남편이 저한테 첫눈에 반한 것도 사실이고요. 이미 제 중학교 시절 남편은 성인이었고 저한테 어떻게 하든 접근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저는 앞이 보이지 않는 아빠 때문에 집과 학교만 정말 충실히 왔다 갔다 할 때였거든요. 유일한 일탈이 친구들과 함께 그 분식집에서 떡볶이 먹는 30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것도 매일도 아니고 많아봐야 일주일에 2번, 보통은 일주일에 1번이었거든요. 그래도 저의 유일한 일탈이었고 제가 가장 많이 웃는 시간이었죠. 학원도 안 다니고 학교 끝나면 바로 집에 가서 아빠와 시간을 보냈으니 도통 밖에선 저와 마주칠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제 뒤를 밟아 저희 집을 알아낸 듯합니다. 경찰이 그러더라고요. 뭐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다 털어놓고 있기는 한데 제가 몇 가지 사실 확인만 좀 할게요. 집에 문을 그렇게 다 열어놓고 사셨나요? 1층이셨다면서요. 네, 아빠가 늘 찬바람이 집에 들어와야 편안해 하시는 상황이어서요. 왜요? 아이, 그렇게 문을 열어놓고 있길래 그 아내분이 자기를 환영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어둔 거라고 생각했대요. 자기가 쫓아다니는 걸 알고 어서 들어와라, 들어와서 나를 만나라, 뭐 하는 느낌으로요. 저희 아빠 더운 거 너무 싫어하셔서 한겨울에도 문 열어놓고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걸 혼자서 그렇게 생각회로를 돌려버린 겁니다. 그 누구도 그렇게 말한 바가 없고 의도한 바가 없는데 극도로 이기적이고 정상이 아닌 그는 열린 문을 자기에게 들어오라고 열어준 문이라고 받아들인 거죠.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뭔가 어느 정도 말이라도 통해야 대거리를 할 텐데 아예 생각의 범위와 방향이 달라지니 할 말조차 없더라고요. 대체 제가 지난 8년 동안 어떤 사람과 연애를 한 건지 스스로가 한심해서 미칠 지경이었어요. 저는 왜 그의 그런 면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못했을까요? 제 표정을 보고 경찰이 그러더라고요. 절대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사고방식도 아니니 그걸 미리 알아채지 못했다고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라고 말입니다. 여튼 몇 번 저를 미행한 끝에 그날 열린 문을 보고 혼자 착각하며 들어와서 그런 범행을 저지른 거였습니다. 평범한 사람이거나 일반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겠죠. 하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주변에 있는 건 도덕적인 잣대건 예의건 법이건 다 무시하고 무조건 직진하는 성격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들어와 낮잠을 자고 있는 저를 덮치려는 순간 아버지가 이상한 소리를 듣고 제 방으로 왔다가 낯선 사람의 냄새를 맡은 거죠. 그 사람에게 아버지가 달려들어 엎치락 뒤치락을 하다가 정말로 제가 기억한 대로 변기통에 남편의 얼굴을 처박은 거였습니다. 원래 이런 사람들이 감정 동요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 병기 인물 얘기하면서 엄청 흥분하더라고요. 정말 극한의 감정을 느꼈던 순간이었던 모양이에요. 일단 생각보다 아버님 힘이 세서 끌려가느라 놀랐고 바로 변기에 머리를 집어넣었는데 눈, 코, 입으로 파고드는 물 때문에 숨이 막히고 폐가 욱신거리는 느낌을 받으면서 죽음 직전의 공포를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정말 너무 두려워서 지금도 세면대에 물 받는 것조차 못한다며. 뭐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라고 하는데. 에휴. 그럼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맞는 거네요? 네. 본인도 아마 발버둥 치다가 잠시 기절을 한 모양이에요. 순간 힘이 빠지니까 아마 아버님이 아차 싶어서 누르던 손을 뗐고 그 순간 다시 정신이 들어서 전세가 역전된 것 같습니다. 그제야 상황이 모두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빠는 저 때문에 사람을 공격하기는 했지만 그가 갑자기 축 늘어지자 아마 겁이 나셨을 거예요. 그래서 누르던 손에 힘을 푸셨겠죠. 하지만 곧 깨어난 그가 그렇게 죽을 것 같은 순간을 한 번 넘긴 후에 되려 저희 아빠의 목숨을 빼앗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후부터 물 때문에 죽을 것 같다라는 경험을 한 뒤로 물을 무서워하게 된 거였고요. 사람까지 죽인 그의 집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다고 합니다. 내가 사람까지 죽였는데
꼭 내 여자로 만들겠다고 결심했다는 말을 경찰에게 했다는데 손끝까지 저릿 할 정도로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나 수사가 진전되어 자기를 찾을까봐 한동안 잠잠하게 기회만 보던 그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부터 다시 제 주변을 맴돌았다고 하네요. 그러고 보면 대학교 시절에도 항상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빠 때문에 워낙 트라우마가 커서 혼자 예민을 떠는 거겠거니 하고 넘어갔었거든요. 하지만 저만의 예민함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제 주변에서 몇 년을 맴돌던 그가 저에게 다가왔고 자연스럽게 연애를 하기 시작했던 거였습니다. 그로서는 첫눈에 반한 저를 결혼까지 끌고 왔으니 나름 성공했다고 생각했겠지만 저한테는 정말 솜털 하나하나가 오싹해질 정도로 끔찍한 일인 거죠. 결국 그는 경찰 조사 끝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은 방관자가 아닌 조력자로 제가 고소를 했어요. 당연히 혼인신고 전이라 이혼은 성립이 되지 않았지만 저는 그에게 걸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해달라고 할 참입니다. 사실 더 이상 얽히는 걸 원하지도 않지만 억울하게 돌아가신 저희 아빠를 생각해서라도 이 싸움은 끝까지 해서 이겨보려고요. 시부모님은 남편의 변호를 포기하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아들에게서 이번 참에 벗어날 수 있어서 오히려 좋아하고 안심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도 그분들의 증언과 아들이 저질렀던 행동들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 주신 덕에 수사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드디어 제게서 아빠를 데려간 범인을 찾았다는 생각에 나자르 본주와 이니셜 참을 손에 꼭 쥐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빠가 너무 보고 싶은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아빠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결혼으로 최악의 상황에 갈 뻔한 제 인생을 한 번 더 하늘에 계신 아빠가 구해주신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아빠에게 수영장에서 꼭 나를 지켜달라고 지켜봐 달라고 했던 그 기도를 아빠가 들어주신 것만 같았습니다. 조만간 아빠가 쉬고 계신 납골묘에 가서 실컷 놀다가 오려고요. 아빠가 정말로 저를 구해주신 것이 맞겠죠?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버님이 남기신 나자르 본주를 손에 쥔 순간 사연자님의 불행이 비껴나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록 남편이 될 뻔했던 그 남자로 인해 또 다른 상처를 안게 되었지만 악인을 처단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란 생각이 드네요. 부디 앞으로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